임미현의 아침 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주던 혜택을 없애고 심할 경우 민간 차량도 이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합니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추가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3명이 숨졌습니다. 휴대전화에 간편한 분실 신고 절차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등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민간 차량에도 이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비가 그친 뒤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속에 정부가 미세먼지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핵심 원인으로 보이는 중국 황사 문제엔 손도 못 대고 시민들의 불편만 커졌단 불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사태에 중국 영향이 크더라도 한국의 대기 개선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한국 대기 수준 자체가 중국 영향이 없는 여름이나 가을도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성사진으론 중국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는 것 같아도 실제 지표상에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대부분 국내 요인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서울대 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그 공기는 지표면 아니에요.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미세먼지 이제 그런 대기층이에요. 우리나라의 지표면으로 이게 낙하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 PM을 이제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 위쪽으로 그냥 패스해서 가버리면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대한 환경 처리 비용이 필요한 만큼 일단 국내 요인부터 해결하는 게 차라리 효과적이란 겁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입니다. 저희도 70년대 옛날 경제 부흥이 목적이면 환경은 뒷전이에요. 경제 발전시키고 공장 돌리기 위한 먼지인데 중국에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닐 테고 국가적인 이익이 먼저기 때문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하도록 양국이 공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결과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부총리와 함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장 실장의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미 알려진 것보다 1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신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체포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로부터 폭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는 영상을 통해 알려진 강모 씨와 워크숍에서 석궁과 일본도로 산 닭을 잡아야 했던 직원들 외에도 1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양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양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가지입니다.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 흡입 등 양 씨의 주변인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마약 관련 혐의는 국가수에 의뢰한 모바일 검사가 15일 정도 소요돼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던 양 씨가 웹하드 카르텔 혐의와 관련해선 홀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고
마약 투약 권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 씨의 전 처는 여전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의 친형이 시카고에 거주 중인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군검 합동수사단은 관련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의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과 용의자 등 13명이 숨졌습니다. 이명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LA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의 한 술집에 권총을 든 20대 남성이 들어가 연막탄을 터뜨린 뒤 갑자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경비원을 쏜 뒤 술집으로 들어가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술집 안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컨트리 음악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20대 미만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총격을 피해 도망치려다가 1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전역자인 용의자 29살 아이언 데이비드 롱은 경찰과 대치 끝에 숨졌으나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총 사수인 롱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전투에 투입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특별한 범죄 정과는 없으나 지난 4월 가벼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그가 가벼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피츠버그 교회당 총기 사건 열흘 만에 또 일어난 창극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명수입니다. KT와 LG U+ 등 일부 통신사는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한 분실 신고 절차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CBS 박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집으로 걸려온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B씨가 친구가 빌린 돈 5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 아들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들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휴대전화가 분실신고가 접수돼 연결이 안 된다는 안내 멘트를 들은 A씨는 범죄 조직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아들이라며 소리치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A씨입니다. 막 우면서 엄마 살려주라고, 엄마 살려주라고, 나 좀 살려주라고 하는 소리가요. 지훈이 소리로 들려오더라고요. B씨가 직장에서 무사히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은 추가 피해 없이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후 아들 B씨는 KT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분실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개선책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B씨입니다. 어떻게 자기 신청한 것도 없이 분실 신고를 마음대로 해주냐 물어보니까 그냥 신고 들어오면 바로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KT뿐만 아니라 LG U+ 역시 휴대전화 번호와 명의자의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대리인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범죄 수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남북한이 한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인데요. 한강 하구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김영준 기자가 다녀왔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교동도에 직접 가보니까 북한과 정말 가깝던가요? 예, 강화군 교동도는 북한 황해남도 연안군 그리고 배천군과 한강을 두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같은 생활권이어서 음식이나 생활문화도 비슷했고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왕래가 잦기도 했었고요. 6.25 전쟁 이전에는 연안장터를 구경하기 위해 당시 국민학생들이 수영을 해서 건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교동 역사문화발전협의회 한기출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교동은 지리적으로 인진강, 예성강, 한강 그 하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인맥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출연 이런 것이 전부 북쪽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대개는.
이 교동도에 실향민들이 많이 산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전쟁 때 교동도로 잠시 피난왔다가 안타깝게도 실향민이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실향민을 남편으로 둔 한 마을 할머니와 교동도에서 남북화해 운동을 해온 우리누리평화운동 김영애 공동대표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통일대만은 고향에 한번 들어가 본대요. 연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본토백이 우리 아시는 실향민이에요. 9살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번지 거정 알던데요.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올 때 그분들이 잠시 이제 마을을 떠나서 안정될 때까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픽한 것이 앞동네 교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오셨는데 한강하구가 분단선이 됨으로써 부모님들의 교양이 북한령이 된 거죠. 이곳이 북한과 워낙 가깝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일부분 제약을 받는 등 좀 불편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지난 1998년부터 해안가에 철책이 쳐졌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비록 배는 띄우지 못하지만 주민들이 수영도 하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도 잡았는데 숭어가 그렇게 많고 농어, 망둥어도 잘 잡혔다네요. 이렇게 교동도 앞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가끔 건너편 북한 주민들과 큰 소리로 인사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가보니 해안에는 철책이 길게 쳐져 있고 통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굳게 잠겨 있어서 바다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나세균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주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를 뻔히 보고도 못 나가니까 옛날에는 자유롭게 다니고 놀던 데인데 지금 군인 통제하에 맥혀 있어가지고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야죠. 바다에 나가는 게 교동면민들은 아주 진짜 소원이죠, 소원. 이번에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접근도 아예 안 됐던 곳이죠? 네, 이번에 수로조사가 이뤄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에서 교동도 앞을 거쳐 서해 부름도까지 약 70km 구간입니다. 원래 정정협정은 이 수역에서 민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업도 가능한데 그렇지만 남북한은 그동안 일체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교동도 어민들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금지된 저 바다에서 조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동도 토박이인 어민 현상록 씨입니다. 주민들 섬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진짜 마음대로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숭어 많은 것도 한 번씩 잡아먹고 또 낚시도 한 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태까지 다녀봐도 이 섬 단위의 절책선 자리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남북한 공동 조사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 나이에 지금 죽기 전에 저기 가서 조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모양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 기자, 그런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철책 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 네, 어로 한계선이 시작되는 김포 하구리인 전유리포구 일대에도 이중 철책이 빙 둘러쳐져 있는데 인터뷰를 약속한 한 어민분이 군부대에 연락한 뒤 통문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희 취재진이 무심코 따라 들어갔다가 한 20여 분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CCTV로 이 지역을 감시하던 군 경계병들이 통문을 원격으로 통제한 건데요. 낯선 민간인들이 철책 안으로 들어가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해명이 잘 됐고 철책 바깥에서 인터뷰를 마쳤는데 얼마나 민감한 지역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기자였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것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여부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제안으로 연기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서로의 일정이 분주하므로 회담을 뒤로 미루자고 말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북한은 협상을 진행하기에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거나 미국이 핵 사찰을 원하는 등 이견이 발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 국무부는 단순한 일정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미 관계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견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살피기 위해 연기를 원한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뺏긴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협치 없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중 안보 대화나 프랑스와의 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당장 회담을 열기보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태도를 가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상대방의 국내정치 일정, 대외 일정을 좀 약간 예를 준 삼면서 틈을 타가지고 탐색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나쁜 게 없죠. 전문가들은 판이 깨질 우려는 낮다며
조만간 탐색전을 끝내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미 간 냉온탕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CNN에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말로 화난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자신들이 추가 조치를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현금리는 2에서 2.25%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재조사를 맡은 조사단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 측은 최근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현 조사팀을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가 해직자 복직과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벌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 원직 복직과 노동 3권 정치 기본권을 위해 협상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 정권의 관료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가 투쟁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제난과 정치 불안 등을 피해 2015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사람들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들 가운데 240만 명이 콜롬비아와 페루 등 남미에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도 점차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쓰담입니다. 체육부 임종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혹시 팀 킴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나죠. 평창올림픽. 네, 그렇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때 전 세계적인 인기 스타로 떠올랐던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의 별칭인데요. 네. 그런데 당시 정말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좀 활동이 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림픽 이후 한동안은 CF도 찍고 행사도 여러 개 참여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민정 감독과 그 아버지죠.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이들과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동안 최고의 호흡을 자랑했던 팀인데 도대체 어떤 갈등입니까? 네, 주장 김은정 선수 그리고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까지 5명 선수들이 지난 6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앞으로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네. 김민정 감독과 남편 장반석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 그리고 김경두 대행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사적 행사에 동원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죠? 네, 저희가 선수들이 보낸 호소문을 입수했는데요. 무려 12장에 이르는 장문입니다. 네.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김민정 감독 일가가 컬링팀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해왔다는 건데요. 대표 선발전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말라는 지시가 대표적이고 또 훈련 중에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김 감독 일가와 관련된 행사 이외에 다른 행사는 참가하지 말라 이런 통제도 있었고 그리고 민감한 내용인데 훈련비와 상금 이런 그 돈 문제에 관련해서도 김경두 대행 통장에서만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등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경두 대행과 그 딸이죠. 김민정 감독이 평창올림픽 전부터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감지가 됐었는데 네. 올림픽 이후에도 행사 통제나 그리고 선수들이 심리 상담을 했던 그런 내용까지도 입수해서 김민정 감독이 봤다는 이런 반인권적인 내용도 폭로가 됐는데 그러나 고교 때부터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이들이 지원해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은 함구하고 있다가 지난 8월이었죠. 국가대표 선발전 무렵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선수 측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우리가 약간 낌새를 챘어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참다 못해 10월경에 우리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담당 매니저한테. 네. 현장에서도 이런 갈등의 어떤 징조가 보였습니까? 네, 사실 이제 컬링 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은 김민정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김민정 감독이 일일이 인터뷰할 선수들 지정을 하고요.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신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진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고요. 특히 그 아버지요 김경두 대행에 대한 그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질문에도 김경두 대행으로 귀결된다고 해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기승전 김경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승전 김경두. 그래도 김경두 대행의 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컬링 발전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레슬링 출신인데요. 김경두 대행이 우리나라에 처음 컬링을 보급하고 발전하는 데 힘을 써왔고요. 그리고 2006년이죠. 경북 의성에 한국 최초의 컬링 전용 경기장 건립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연맹 부회장과 회장 직무대행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한 걸까요? 네, 일단 연맹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두 대행과 그 딸이죠. 김민정 감독. 이 컬링 연맹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이 지도부와 갈등을 벌여왔는데 그리고 또 김민정 감독이 올림픽 기간 외신 기자들까지 있는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희생, 공로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눈물까지 쏟으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팀킴 이런 선수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연맹과 법적 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하도록 선수들을 이용했다는 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감독 쪽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그 선수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대행이 사위죠. 장반석 감독, 김대행이 욕설까지는 하지 않았고 대표 선발전 불참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연맹의 공고 자체가 늦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종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하늘길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도 있지만 이 시간 제주와 양양공항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외 지방공항들 시정은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 정상 수속 중입니다. 제주항체편이 6시 16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유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 변화에 따라서 운항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으로 구하시기 어려워 보이고 부산행은 오후 2시 이후편부터는 전편 만석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주와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부산에서 중국 옌타이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 4회 운항하고 부산에서 오후 5시 출발, 옌타이에서는 오후 6시 50분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내렸지만 이제는 비가 그친 곳이 더 많은 모습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서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내륙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점차 오후부터는 날씨가 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부터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방은 공기질이 나빠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은 10.4도입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 서울과 속초, 청주와 대전이 16도, 광주와 대구 17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사망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